exciting run and slots the ball home. Look at this pace. They're all frightened to touch him as he goes over. What a run! What a player! Wonderful, wonderful goal. Joy to watch. 안녕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제6쌤 세원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축구의 경기 기능 중에서 트래핑과 리프팅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외에 나머지 축구 기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복습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트래핑과 리프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같이 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래핑은 자신에게 날아온 공을 팔을 제외한 신체의 각 부위를 사용해서 공을 잡아두는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오는 패스된 공 또는 상대팀의 어떤 실책에 의해서 나에게 날아오는 공, 어떤 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신에게 나가온 공을 내가 내 몸의 팔을 제외한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그 날아오는 공을 충격을 흡수해서 공을 잡아놔서 내 주변 바운더리, 컨트롤이 가능한 그 범위 안에 공을 떨어뜨려서 그리고 그 다음 기술을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술을 트래핑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래핑이 잘 돼야만 기본적으로 내가 패스를 하든 슈팅을 하든 드리블을 하든 그 다음 동작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래핑 기술은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발을 이용해서 하는 트래핑이 있고요. 공이 발에 닿는 순간 발을 뒤로 젖혀서 받아 발 앞에 떨어뜨린다. 그 다음 가슴 트래핑,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공이 내 몸에 닿으려고 하는 순간 상체를 뒤로 젖혀서 충격을 잡게 하여 그 축구공을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범위 안으로 떨어뜨려 놓는 기술을 가슴 트래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릎 트래핑은 허벅지의 넓은 부위를 사용해서 공이 다가오는 순간 무릎을 뒤로 빼서 충격을 약하게 해서 내 그 발 앞에 떨어뜨리는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트래핑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을 내 몸에 최대한 오랫동안 머물게 해서 그러니까 내 몸을 최대한 뒤로 뺀다든지 상체를 젖힌다든지의 동작을 통해 축구공의 충격을 흡수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으로 떨어뜨려 놓는 것을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리프팅인데요. 리프팅은 신체의 여러 부위를 이용해서 공을 연속으로 튀기거나 다루는 기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발등, 인스텝을 이용한 리프팅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드, 발 안쪽 면을 사용한 리프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헤딩을 이마 부위를 이용해서 헤딩을 하는 모습도 리프팅의 한 종류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릎이나 이 허벅지 상단 부분, 허벅지 부분을 통해서 하는 리프팅 종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프팅도 내가 내 몸을 이용해서 공을 자유자재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기술인데요. 이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기능을 연습을 하기 위한 방법도 되지만 이런 것들을 몸에 잘 익혀놓으면 실제 경기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공을 좀 더 컨트롤하기에 필요한 트래핑, 리프팅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축구의 기능은 먼저 드리블, 공을 이렇게 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기술을 말하죠. 드리블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헤딩, 이마를 이용해서 공을 다루는 방법, 그 다음에 골키핑, 이거는 이제 주로 골키퍼와 관련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징,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상대 선수와 공을 다투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몸싸움 같은 것들을 이제 차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태클, 이것도 정상적으로
상대방의 공을 뺏기 위해서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리블과 헤딩, 골키핑, 차징, 태클이라는 기능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리블은 발을 사용해서 공을 다루면서 이동하거나 상대 선수를 따돌릴 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경기 중에는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공이 나의 발 주변에서 벗어나지 않게 움직이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상대 선수가 예측하기 어려운 빠른 움직임, 순간적인 상황 판단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드리블을 너무 오래 하면 같은 팀 공격의 흐름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친구들하고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지나치게 개인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주 밉상이죠. 네. 축구는 단체 플레이인데 꼭 혼자서 공을 드리블해서 골까지 넣으면 그것도 모르겠는데 꼭 하다가 중간에 뺏기면서도 끝까지 드리블을 고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드리블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드리블도 그 플레이어가 직접적으로 공을 다루면서 일정 방향 또는 일정 거리를 전진해 나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드리블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불응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운동 수행 과정은 감각, 일단 느끼고 지각, 머리로서 좀 깨닫고 반응을 선택하고 어떠한 반응을 할지를 뇌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반응을 실행하는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자극 간의 시간차가 짧으면 두 번째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첫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 실행이 진행 중이므로 두 번째 자극은 자연스럽게 지연이 됩니다. 이것을 심리적 불응기라고 합니다. 드리블을 페인팅, 상대방을 속이는 동작을 할 때 이러한 운동 수행의 특성을 이해하면 드리블 돌파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수비 선수 입장에서 상대방 공격수가 나에게 드리블을 하면서 올 때 페인팅 동작, 다시 말하면 수비수를 속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몸을 한번 젖혔다가 왼쪽으로 다시 몸을 바꿔서 진행하는 방법들이 방향 전환하는 이런 방법들이 가장 기본적인 예가 될 텐데요. 심리적 불응기라고 하는 것은 수비 선수 입장에서 상대 공격수가 첫 번째 자극을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몸을 한번 젖혔을 때 그 동작에 대해서 일단 반응을 하고 그 다음 동작, 상대 선수가 다시 이번엔 왼쪽으로 몸을 비트는 그 두 번째 동작에 대해서 뒤늦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수비 선수는 첫 번째 자극에 먼저 반응을 하느라 두 번째 반응에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상대 선수가 페인팅 동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속게 돼서 아무래도 공격수보다 한 박자 느린 반응으로 따라가게 되다 보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공격수의 그런 페인팅 동작에 속아서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 불응기 현상을 잘 이용하면 공격을 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페인팅 동작을 적절한 간격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나치게 첫 번째 자극과 두 번째 자극이 너무 빨라버리면 이 수비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자극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바로 두 번째 자극에 반응하기 때문에 공격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페인팅 동작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수비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 선수가 저런 페인팅 동작을 하겠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심리적 불응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하는 동작이지만 그런 것들에도 다 운동 수행과 관련된 이런 과학적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아웃사이드 드리블이라고 해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선수의 발을 보면 발의 바깥쪽 아웃사이드 측면을 이용해서 공을 드리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안쪽으로 회전하게 되면 당연히 발의 이 바깥쪽 부분이 공과 닿게 되겠죠. 그래서
공을 바깥쪽으로 밀면서 드리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이드 드리블은 반대로 발의 안쪽, 엄지발가락과 뒤꿈치가 있는 그 발의 안쪽 부분을 이용해서 공을 터치하면서 드리블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발의 안쪽 면을 사용하여 공을 툭툭 차면서 달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로 다양한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발 가까이에 공을 붙인 채 부드럽게 짧게 찬다. 그리고 페인팅을 적절히 사용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방향 전환을 한다.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수비 선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는 공격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할 것처럼 하다가 공을 뒤로 빼서 왼쪽 방향으로 다시 드리블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심리적 부름기 그런 어떤 원리와도 좀 적용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쪽 방향으로 드리블 하려고 가다가 발 뒤로 돌려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상대 선수, 수비 선수를 속이려고 하는 동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또 페인팅 동작에 의한 방향 전환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선수가 드리블을 하다가 왼쪽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방향 전환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페인팅 동작. 그래서 이런 페인팅 동작을 의한 방향 전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축구 경기 하다 보면 선수들이 이렇게 헛다리 짚기라고 하는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죠. 공은 가운데 두고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상대의 수비 선수를 좀 헷갈리게 하는, 속이려고 하는 그런 동작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헛다리 짚기 또는 페인팅을 통한 방법들을 통해서 드리블하는 선수가 방향을 전환하고자 할 때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관련된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장면은 발 뒤로 공을 돌려서 방향을 전환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선수가 오른쪽에 있다가 자세히 보시면 이 선수의 발 모양을 보시면 이쪽에 있던 공을 뒤로 빼는,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이 좀 짧지만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던 공을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던 공을 왼쪽으로 잡아 빼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페인팅 동작에 의한 방향 전환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방향으로 진행할 것처럼 하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그래서 상대 선수를 따돌리는 페인팅 동작을 하면서 방향 전환하는 장면입니다. 연속으로 보시면 이 선수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이런 기술들은 우리 축구 시합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동작입니다. 다시 아까도 설명했지만 심리적 불응기라는 그런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헛다리 짚기에 의한 방향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쪽으로 갈지 상대 수비 선수가 예측하지 못하게 오른발 왼발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상대 선수를 따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페인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축구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딩인데요. 여러분들 헤딩이 뭔지는 다 알고 있죠. 헤딩은 공을 머리로 튕겨내는 기술입니다. 헤딩을 할 때 공을 끝까지 보면서 상황에 맞게 공을 보내야 하는데요. 공의 중앙을 중심으로 머리를 어디에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공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로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슛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공격수에게 날아오는 공을 공격수가 그 공을 끝까지 쳐다보면서 헤딩을 통해서 공의 방향을 바꿔서 골로 연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사실 처음에 헤딩은 그냥 머리로 하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헤딩도 연습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눈을 감지 않고 끝까지 공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도 아주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헤딩을 잘하는 축구 선수들을 보면 여러분들 그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교과서 내용을 볼게요. 스탠딩 헤딩이라고 해서 서서 이제 헤딩을 하는 연습 방법인데요. 몸을 약간 조금 구부렸다가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공이 올 때 앞으로 나가면서 이마 부위, 얼굴이 아니고 얼굴로 하면 당연히 아프겠죠. 이마 부위로 공을 이렇게 튕겨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헤딩은 공을 튕겨내기도 하지만 리프팅이나 또는 뭐 트래핑 같은 경우 헤딩으로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나에게 온 공을 이제 이마 부분으로 공을 튕겨내는 기술이 이제 헤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점프 헤딩이라고 돼 있어서 높은 볼을 처리할 때 주로 사용한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주로 이제 골키퍼가 이제 골킥이라는 걸 하게 되면 공이 아주 높게 날아가죠. 그러면 이제 하프 서클, 센터 서클, 하프 라인 있는 쪽 부분에 공이 주로 떨어지는데 그 공 주변에 공격팀, 수비팀 선수들이 여러 명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볼 다툼, 공중볼 싸움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높이 날아온 공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헤딩으로 공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한다거나 위치를 잘 잡지 못하면 헤딩을 하려고 점프를 했다가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프 헤딩도 쉽게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헤딩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 좀 잡혔을 때 이 점프 헤딩도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 축구부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좀 같이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점프하면서 상체를 뒤로 젖히고 두 번째 그림이 되겠죠. 공을 향해 몸을 뻗어 헤딩을 한 후에 이마를 이용해서 헤딩을 한 후에 가볍게 착지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공중에 떠서 볼을 처리하면서 떨어질 때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과서 왼쪽 화면에 있는 왼쪽 부분을 보시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헤딩은 머리 위통수라고 하는 정수리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마의 중심부로 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과 관련해서는 무리하게 헤딩을 시도하지 않도록 하고요. 특히 공중볼 경합을 할 때 상대 선수와 함께 헤딩을 하다가 공이 아닌 상대 선수의 어떤 얼굴과 또는 상대 선수의 머리와 충돌할 수 있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리한 헤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도 나와 있죠. 경기 중 상대 선수와 동시에 헤딩을 할 경우 부상의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헤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키핑이라고 해서 골키핑은 말 그대로 볼을 지켜내는 건데요. 볼을 캐칭, 잡아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골키퍼가 공을 잡거나 쳐내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골키핑은 골키퍼가 공을 잡거나 쳐내는 기술이다 나와 있죠. 골키퍼는 수비의 최후방 지역에 위치한 핵심 수비수이므로 경기 상황에 맞춘 골키핑 능력이 요구된다. 공을 지키는 거죠. 내 뒤에 있는 골에 들어가지 않도록, 골대에 공이 들어가지 않도록 공을 지켜내는 것을 골키핑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양손으로 삼각형을 그리듯이 공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양손과 손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공이 강력하게 날아온다면 이 사이로 공이 빠질 수가 있겠죠. 골키퍼가 만약에 공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득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을 키핑할 때는, 공을 캐치할 때는 반드시 이 삼각형 모양을 그려서 공이 뒤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골키퍼는 골키퍼 장갑을 따로 착용을 하죠. 그래서 그 골키퍼 장갑은 공을 잡을 때 공이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또 골키퍼의 손목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골키핑과 관련된 용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펀칭은 상대 공격수가 크로스, 센터링을 올려주거나 코너킥한 공을 잡을 수 없을 때 골키퍼의 주먹을 이용해서 공을 멀리 쳐내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펀치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빙은 공격수가 골키퍼의 한 측면으로 공을 빠르게 슛한 공을 잡기 위해서
골키퍼가 점프 등을 통해서 몸을 날려서 잡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살펴볼게요. 먼저 이 모습은 굴러오는 공을 잡을 때 하는 자세가 되겠죠. 이때 만약에 하체를 이렇게 숙이지 않고 다리는 넓힌 상태에서 상체만 숙여서 잡는다면 혹시 공을 놓치게 되면 이 다리 사이로 공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을 놓치게 될 것도 대비해서 한쪽 무릎을 땅에다 대고 공이 뒤로 빠지더라도 골키퍼 몸에 맞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잡은 공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놓치지 않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공이 나에게 올 때 이 공을 내가 공을 끌어안듯이 잡아야 공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공이 날아올 때 내가 뻣뻣한 상태로 공을 딱 잡게 되면 튕겨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공을 끌어안아서 트래핑하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내 몸에 작용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흡수해서 안전하게 키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뜬 공을 잡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공격수라든지 상대 공격수가 공을 높이 띄워줬을 때 골키퍼가 판단해서 이 공은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두 팔을 쭉 뻗고 그리고 가장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고 마찬가지로 끌어당기면서 공을 캐치하는 모습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도 골키퍼가 가장 유리한 게 다른 선수와는 다르게 합법적으로 두 손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키퍼가 손을 쭉 뻗고 점프까지 하게 되면 다른 일반적인 선수들에 비해서 공을 잡기가 아주 유리하겠죠. 가장 높은 위치까지 손을 뻗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공을 잡고 나서 그 상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꼭 자기의 가슴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완벽하게 골을 지켜내는, 키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면으로 오는 공을 잡을 때 이제 다이빙이라는 기술을 하게 되는데요. 골대 정 가운데 있다가 골키퍼의 옆으로 공이 날아올 때 이렇게 옆으로 다이빙을 하면서 몸을 던지면서 넘어지면서 이렇게 공을 잡아내는 기술이고요. 마찬가지 잡은 공을 가슴이나 배 쪽으로 끌어당겨서 공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용어에서 사용했던 이제 펀칭인데요. 팔꿈치를 쭉 뻗어서 공중볼을 내가 쳐내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뜬 공을 잡을 때 내가 공을 잡으려고 떴는데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한 손 또는 양손으로 이 주먹을 쥐어서 이 공을 쳐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키퍼는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내가 저 공을 잡을 수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펀칭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판단해서 우리 동료 수비수들에게 본인이 이 공을 처리하겠다라는 어떤 신호를 주면서 이 공을 처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차징이라는 기술입니다. 차징은 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선수의 어깨를 사용해서 상대 선수와 몸을 부딪히는 몸싸움을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손을 포함한 팔꿈치 밑부분을 사용하면 반칙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서 어깨를 사용해서 파울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술적으로 상대방과 좀 몸싸움을 해서 공의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상대편의 팔 앞에서 어깨를 누르듯이 기댄다. 이 오른쪽 선수,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명의 선수가 함께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가 팔을 앞쪽으로 내면서 상대 선수, 수비 선수를 다가오지 못하게 이렇게 몸으로 기대면서 누르고 있죠. 그래서 몸싸움을 통해서 이 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차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는 어깨싸움, 몸싸움은 심판이 대부분 그냥 몸싸움으로 인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깨로 상대방을 강하게 밀어쳐낸다든지 또는 팔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또 잡는다든지 이런 몸싸움을 하게 되면 그건 파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제 마지막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클인데요. 태클은 상대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을 순간적으로 빼앗는 기술인데, 태클을 할 때에는 드리블하는 공격수의 움직임을 잘 살펴서 적당한 순간에 실시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시면 슬라이딩 태클은 이 지금 하얀색,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선수가 이제 태클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가 드리블을 해 갈 때 슬라이딩 하면서 미끄러지듯이 넘어지면서 정확하게 공을 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상대 공격수는 이 발에 걸려서 뭐 넘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중에 심판이 판정을 할 때에는 이 태클을 한 선수가 공을 터치했는지 또는 상대 선수의 몸을 터치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VAR이라고 해서 비디오로 판독하는 기술이 그런 기능이 따로 있죠.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판독을 하긴 하지만 심판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경기를 심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 태클하는 선수가 공을 터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 선수를 터치한 것인지를 금방 판단해서 이게 파울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딩 태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슬라이딩 하지 않고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왼쪽에 있는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하얀색 상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가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 선수가 드리블을 한 공을 이렇게 오른발을 갖다 대면서 이 공을 가로채는, 막아내는 기술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태클은 아주 위험한 동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또는 상대 선수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무모한 태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 학교처럼 운동장이 이렇게 모래로 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태클을 하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에는 작은 돌 자갈이라든지 또 움푹 파였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물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태클을 잘못하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축구를 할 때는 태클을 하지 않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클, 그 다음에 차징, 몸싸움하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오프사이드라는 내용입니다. 오프사이드가 어떤 개념인지 어떤 방법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보다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 반드시 오프사이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수비팀에서는 그것을 적절한 어떤 수비 전술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공격 선수들은 상대 선수의 오프사이드 트랙을 걸리지 않게, 그런 전술에 걸리지 않게 경기를 좀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화면 내용을 볼게요. 오프사이드란 공격수가 상대편 수비 진영에서 최종 수비수 한 명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이제 골키퍼라고 하는데, 최종 수비수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한 명보다 골대와 가깝게 위치해서 공을 받았을 때 공격하는 팀에게 주어지는 반칙이다. 다시, 공격수가 상대편 수비 진영에서 최종 골키퍼를 제외한 최종 수비수보다 더 상대 골대 쪽에 위치해서 그 상태에서 공을 받게 되면 오프사이드라는 규칙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오프사이드는 패스하는 동료의 몸에서 공이 떨어지는 순간에 일어나며 중앙선을 넘어선 상대 수비 진영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비하는 하프라인, 그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편 진영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 편 진영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골킥, 코너킥, 스로인을 받거나 상대 선수가 패스한 공을 받았을 때는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프사이드가 적용되지 않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골킥 상황에서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격팀에게는 오프사이드가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갔을 때 스로인을 하죠. 그때 스로인 된 공을 받을 때도 상대 최종 수비수보다
더 상대 골키퍼 그 골대 쪽으로 가까이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옵사이드 위치에서 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스로인 상황에서는 오프사이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너킥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너킥 상황에서는 공격팀이 상대방의 최종 수비수보다 더 골대 가까이 가 있어도 그 상황에서 공을 받아도 오프사이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심 같은 경우에는 심판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위로 들었다가 오프사이드 지점을 가리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항상 선심은 수비팀의 최종 수비수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선심의 위치가 어쨌든 오프사이드의 어떤 경계의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공격수가 선심보다 더 골키퍼 쪽으로 가서 공을 받게 되면 선심은 깃발을 하늘 높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나서 주심이 이를 보고 휘슬을 불면서 이렇게 삑 하면서 이제 옵사이드 상황을 판정하게 되죠. 판정하게 될 때 이 선심은 이 깃발을 위쪽 45도, 그 다음에 90도, 아래쪽 45도 방향으로 해서 선심을 기준으로 해서 먼 방향 있을 때는 깃발을 위쪽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선심을 기준으로 해서 코트의 가운데쯤 지점에서 오프사이드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90도 각도로 깃발을 들고, 그 다음에 선심과 가까이 있는 위치에서 오프사이드가 범해졌다 하면 깃발을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서 선수들이 어느 쪽 지점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쪽 지점에서 오프사이드가 발생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수비팀은 이 전술을 잘 이용을 하면 상대 공격수들을 오프사이드 트랙, 이 속임수에 좀 함정에 빠뜨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상대 선수의 오프사이드 반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파란색 옷을 입은 선수들이 수비수이고 빨간색 옷을 입은 선수들이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파란색 옷을 입은 선수들이 여기에 있는 화면에 보이는 이 파란색 선의 위치에 있습니다. 선수들하고 상대 공격수랑 같은 위치에 서 있다가 상대편 공격수가 패스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수비의 선수가 동시에 차기 전에 동시에 앞쪽으로 전진을 하게 되면 상대 공격수 한 명은 상대방의 최종 수비수보다 더 골대에 가까운 쪽에 위치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공이 연결이 되면 이게 바로 오프사이드 반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사이드 위치에 공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오프사이드 판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오프사이드 위치에 공격수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공격에 간섭했는가? 그렇다면 오프사이드 반칙에 해당이 됩니다. 공격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면 상대 선수를 방해했는가? 다시 말하면 수비 선수를 방해했는가? 만약에 방해를 했다면 오프사이드가 적용이 됩니다. 오프사이드 위치에 공격수가 있었고 공격에도 간섭하지 않았고 상대 선수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이득을 얻었는가? 만약에 이득을 얻었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어떻게 득점과 관련돼서 좀 이득을 보는 행위를 했다. 거기에 가담이 됐다라고 하면 오프사이드가 적용이 되고요. 그 위치에도 있었고 공격에도 간섭하지 않았고 상대 선수를 방해하지도 않았고 또 그 위치에서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하면 오프사이드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을 보겠습니다. A 선수가 B 선수에게 패스하려고 할 때 빨간색 옷을 입은 팀의 선수들이 공격수입니다. A 선수가 B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려고 할 때 수비 중인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 4명의 선수들이 일제히 앞쪽으로 이동하면 B 선수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 B 선수와 같은 위치에 있다가 A 선수가 패스하려고 하는 순간 이 4명의 수비수들이 동시에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B 선수 혼자 이 지역에 남아있게 되겠죠. 이때
만약에 이 선수는 이미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B 선수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남게 된다. 이때 B 선수가 패스된 볼을 받으면 오프사이드 반칙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패스를 받지 않아서 공격에 간섭하지 않았다면 오프사이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오프사이드 규칙을 단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도 보조 자료로 한번 그런 영상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사이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축구의 경기 기능 중에서 드리블, 헤딩, 골키핑, 차징, 태클이라는 기능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프사이드라는 규칙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드리블을 할 때 적용되는 과학적 원리로는 심리적 부름기라고 해서 페인팅 동작에 의해 수비 선수가 상대 선수 그 공격 선수의 페인팅 동작 첫 번째 동작과 두 번째 동작에 따른 반응을 하는데 생기는 어떤 부름 현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대 선수를 속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심리적 부름기라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프사이드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 규칙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내용들은 등교 계약을 하고 축구 수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